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도 살았던 40대 남자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인연의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거라던 말이 어느 정도 살다 보니 맞는 것 같더군요. 제 인생은 부모님부터 시작해 아주 많은 인연으로 채워져 왔는데요. 그런 특별한 인연들에 대해 말해보고 싶어 저는 제가 살아온 얘기를 사연으로 적게 됐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서운함과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7살 때 남동생을 낳으셨는데 동생은 선천적 중증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더군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저를 지방의 할머니 집에 맡긴 채 서울의 집에서 동생만을 간병하고 사셨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랑 아버지 왜 맨날 민석이만 사랑해요? 왜 전 여기 두고 데리러도 안 와요? 민석이가 많이 아프잖아, 효서가. 네 엄만 계속 민석이 옆에 붙어 있으면서 간병해야 하고 네 아버진 민석이 수술비 때문에 공장이며 대리운전이며 밤낮 없이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착한 효석이가 조금만 참자. 응? 동생은 거의 평생을 장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동생 때문에 절 챙길 수가 없어 그런 선택을 하신 거지만 전 어린 마음에 너무 서운하고 원망스러웠어요.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는 성장기인 제 정신을 좀먹어갔죠. 전 중학교에 올라가며 자꾸 삐뚤어졌고 부모님이 한 번씩 절 보러 와도 퉁명스럽게만 굴었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16살의 나이에 드디어 서울 집으로 돌아가게 됐었는데요. 부모님은 여전히 동생에게만 온 신경이 집중됐을 뿐 저에겐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동생의 병원에 붙어 있느라 저를 신경 써주지 못하셨고 그건 일하느라 바쁜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또 동생은 퇴원해서 집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부모님은 제게 더욱 예민하게 구셨죠. 효서가, 민석이 제대로 못 자잖아. TV 좀 꺼. 넌 동생이 이렇게 아픈데 TV를 보고 싶어? 효석이 이놈, 네 동생은 약이랑 위장 문제 때문에 식욕에 예민한 거 몰라? 근데 형이란 놈이 집에서 냄새 강한 라면을 끓여 먹어? 정 먹고 싶으면 나가서 먹어 이 철없는 거사. 부모님은 안정을 취해야 하는 동생을 위해 제게 항상 참고 또 참으라는 강요를 하셨습니다. 전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환영도 받지 못하는 마치 스스로가 군식구처럼 느껴졌어요. 동생이야 불쌍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자꾸만 커져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며 더 크게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학교도 계속 빠지고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진 않았지만 다른 학교 애들과 단체로 난투도 벌이며 엄청나게 말썽을 피우고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알지도 못하다가 학교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제 방황을 알고 혼을 내곤 하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뭐 공부 열심히 하래? 그저 집안 시끄럽지 않게 네 동생이 더 스트레스 받지 않게 조심만 좀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언제부터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고 야단치는 신용을 하세요? 그냥 평소처럼 저한테 관심 끄세요. 민석이만 신경 쓰시면서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전 그렇게라도 부모님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그럴 거면 차라리 집을 나가라느니 가뜩이나 힘든데 대체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느니 하는 말로 제게 더 큰 비수를 꽂곤 하셨죠. 결국 성인이 됐을 때 전 부모님의 집에서 나와 할머니와 살던 지방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서울에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는 공부도 안 했었고 그곳에서 다시 만난 중학교 친구들도 나쁜 길로 빠진 친구들이 많아 부끄럽지만 그때부터 전 주먹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넌 2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구나. 장남이라는 것이 동생이 아프면 부모를 의젓하게 위해줄 줄 알아야지.
그러지 못할 망정 허구한 날 쌈박질은. 그래도 부모님이라고 저는 명절에나마 한 번씩 부모님을 뵈러 갔었는데요. 부모님은 여전히 절 한심해하며 야단만 치시더군요. 그렇게 상처를 품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전 군대에서 우연히 아주 좋은 선임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정이 있어 군대를 미루다 좀 늦게 왔다던 저보다 4살 위에 길상이 형님은 밖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길상이 형님은 제대 전엔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너 계속 그렇게 밑바닥 인생 살지 말고 제대하면 나 찾아와. 내가 일 알려줄 테니까. 저는 고민 끝에 저녁 후 정말 형님을 찾아가 포크레인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쪽 일을 했다던 형님은 제게 보조를 맡기며 현장에 적응시켜주고 경험을 쌓게 해줬죠. 저는 그런 형님 덕에 학원을 다니며 굴삭기 기사 자격증을 땄고 이후에도 여전히 형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경험을 쌓아갔어요. 얌마, 내가 땅을 평평하게 고르라고 했지? 웅덩이 파라고 했냐? 함정이야? 뭐 장애물 설치해?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때려치워. 형님의 가르침은 혹독했지만 그 안에 든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잠깐 시간을 돌려 조금 과거로 돌아와 얘기해보자면 제가 막 형님에게 일을 배우던 시절인 나이 24살 때 저희 집엔 예견된 비극이 찾아왔었어요. 바로 제 동생이 투병 끝에 겨우 1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저는 동생의 장례식에 가서 형으로서 슬퍼냈지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습니다.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진 사이라 서먹하기도 했고요. 저는 동생의 장례가 끝난 후 다시 살던 지방으로 돌아왔는데요. 얼마 뒤부터 부모님이 전과 다르게 제게 자꾸 전화를 걸고 뜬금없는 잔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넌 그 나이 먹도록 노가다꾼이 뭐야? 어? 그건 우리 때 못 배우고 가난한 집 애들이나 하던 일이었어. 이게 자리만 잘 잡으면 벌이가 얼만데 그런 구시대적인 말을 하세요. 그럼 저 이거 때려치우고 다시 주먹질이나 하러 다닐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늦게라도 다시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넌 하나 남은 자식이 부모가 살았는지 어쨌는지 확인하러 통 올 생각도 안 하냐? 네 동생 보내고 우리가 얼마나 쓸쓸한데 어떻게 코빼기 한 번을 안 비추러 와? 너 그렇게 불효하다 나중에 진짜 후회해. 예전에도 가뜩이나 힘든 우리 그렇게 속썩이더니 커선 이젠 부모를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 이거야? 평생 저한테 관심도 없이 못마땅해만 하다가 민석이 없으니까 이제야 제가 필요해지셨어요? 제가 무슨 보험이에요? 그리고 대야? 두 분이 언제부터 제 미래에 그렇게 신경 쓰셨다고 그러세요? 괜히 이제 와서 저한테 관심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자격 없는 효도도 바라지 마시고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부모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으면 아니면 그런 기색이라도 보이셨다면 마음의 문을 열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대뜸 낯선 관심을 보이며 잔소리를 해대고 자신들을 챙기라는데 너무 거부감이 들고 화가 나더군요. 왜 갑자기 일어나 싶었던 거죠. 결국 전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조금 지나서부턴 아예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두 분 집에 발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계속 일만 하며 살던 전 동생을 세상을 떠난 지 5년 뒤엔 제 포크렌을 구입해 형님에게서 독립을 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에 대출을 껴서요. 그리고 나이 33엔 형님의 소개로 3년간 연애했던 형님의 동생, 즉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대신 아내는 결혼 전 제게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여전히 오빠한테 한 번씩 연락하신다며. 그럼 두 분도 오빠랑 여전히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건데 두 분 찾아가서 제대로 한번 대화해봐. 이제 와서? 오빠가 전에 두 분께 관심 끌고 싶어서 사고치고 다녔듯이 두 분도 오빠에게 말하지 못하셨던 속마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잖아. 내가 말했지? 난 엄마가
오빠랑 5살 차이 나는 늦둥이 날 낳고 바로 남자랑 도망가서 아빠랑 오빠랑 셋이 살았었다고. 그리고 아빠도 사고가 나서 몇 년이나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내가 고1 때 돌아가셔서 오빠 날 어떻게든 성인 될 때까지 돌보겠다고 병역의 의무를 미루고 미루다가 늦게서야 가게 됐던 거야. 그런 나로선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라도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부러워. 오빠, 가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야. 그런 가족을 위해서 노력조차 안 해보는 남자랑은 난 결혼 못해. 이런 아내의 완강한 말로 인해 결국 전 부모님을 찾아갔었어요. 저를 본 부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지셨는데 그 몇 년 새 두 분이 많이 늙으신 것 같아 괜히 가슴 어딘가가 찌르르 하더라고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 싶은 마음으로 두 분과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요. 사실 아직도 두 분을 많이 원망하고 있어요. 저만큼은 아니지만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두 분이랑 제대로 대화라도 해보고 오라기에 이렇게 온 거예요. 두 분이요. 아무리 민석이가 아팠다고 해도 저한테 왜 그렇게 무심하셨어요? 어릴 땐 할머니 집에 떼어놓으시더니 같이 살 때도 저한테 맨날 동생을 이해해라, 조심해라, 너네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싫은 소리만 하셨잖아요. 두 분한테 제가 쓸모없는 자식이었던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미안하다, 효서가. 그러자 두 분은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리며 제게 사과를 하기 시작하시더군요. 우린 그저 처음에 민석이 살려야 한다는 마음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 돈은 돈대로 다 축나고 애는 낳지도 않으니 갈수록 피폐하고 예민해졌어. 우린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라도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네 할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고 널 맡겼던 거다. 그리고 다시 네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린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 우린 그래도 민석이보다 6살이나 형인 네가 조금이나마 의젓하게 우릴 도와주길 바랬다. 그런데 그러긴커녕 넌 투정만 부릴 줄 알고 사고만 쳤으니 나랑 네 엄마도 자꾸 화가 났던 거야. 맞아, 효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도 그저 어린애였는데 우리도 말만 부모지 너무 미성숙한 사람들이어서 네 마음을 미처 헤아려주지 못했어. 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부족한 부모여서 널 자꾸 어긋나게 했다는 걸 우린 민석이를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부모님은 자신들도 너무 지쳐 있었기에 옳은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울먹이셨습니다. 항상 제가 문제라고 말했던 두 분의 입에서 사실 제가 아니라 두 분이 문제였다는 말을 들으니 제 눈에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두 분은 동생이 떠나간 후 자꾸 제게 집착했던 일에 대해서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평생 우리 짐이던 민석을 떠나보내니까 그제야 평생 잘 챙겨주지도 못했던 너한테 미안해지더구나. 그런데 너와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뒤라 우리도 말이 영 서툴게 나갔던 거야. 그날 우린 우리가 널 신경 써주지 못해서 네가 현장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속상했다. 그래서 이제라도 대학에 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보챘던 거야. 그럼 갑자기 왜 안 찾아오냐? 불효자다 뭐다 했던 말씀은 다 뭔데요? 그건 우리도 너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구나. 그래, 솔직히 갑자기 민석이 떠나보내고 너무 외롭고 쓸쓸했다. 자식을 떠나보낸 고통이 너무 커서 제발 너라도 와서 우리 곁을 자주 지켜주길 바랬어. 너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욕심이었다. 그런데 네가 아예 우리와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서툴다는 핑계로 너한테 볼매수를 했던 게 오히려 너와 멀어지게 만드는 길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야. 효서가 우린 널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냥 민석이를 살리는 일이 너무 간절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거란다. 이렇게 서투르고 이기적이었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너무 또 이기적이겠지만
제발 우리와 연을 이대로 또 끊지만 말아다오. 두 자식 모두 잃고 사는 인생 정말 사는 게 아니었다. 부모님은 제게 자신들의 서툰과 이기적이었던 마음을 고백하며 제게 연신 사과하시더군요.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툴고 지쳐 있었다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외로울 때 절 찾아서 미안했다는 그 말. 마지막으로 절 너무 보고 싶었다는 그 울부짖음이 제 눈물도 도무지 멈추질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엉엉 울며 그런 두 분께 남은 원망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마음속에서만 맴돌았을 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도 함께요. 네, 두 분은 저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제가 자라는 내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아세요? 너무 관심받고 싶어서 사고란 사고도 다치기까지 했던 제 초라함은 전혀 모르셨죠?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원망으로 굳어버리는 그 고통도요. 저요, 그런 두 분이 갑자기 저한테 관심 갖는 척하고 효도를 바랬을 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저를 진짜 우습게 여긴 것 같아서요. 그래, 미안하다. 우리가 죄인이야. 근데요, 사실 저도 두 분이 계속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전 자식이고 두 분은 부모님이니까 7살 때까진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은 기억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라도 다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제 지난 응어리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당장 두 분이랑 허물없는 부모 자식 관계가 되자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기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래도 저 앞으로는 두 분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정말이니? 고맙다, 효서가. 서먹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부모님과 속을 터놓을 수 있었던 극적인 화해 자리였습니다. 이후 아내를 처음 만났던 부모님은 네가 우리 가족을 화해시켜준 은인이냐며 너무 반가워하셨죠. 또한 제 손이 처남이 된 형님을 만나셨을 때도 저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표하셨고요. 그렇게 전 아내 덕분에 부모님과 화해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때 아내 혼주석엔 형님과 형수님, 그러니까 처남댁이 앉아주셨어요. 제가 총각 시절부터 종종 절 초대해 식사 대접도 해주셨던 처남댁 또한 우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죠. 효석이 너 애미한테 잘해주고 있지? 엄마가 보낸 보약도 애미 하루에 한 첩씩 잘 먹이고 있어? 네, 그렇다니까요. 누가 보면 제가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 자식인 줄 알겠어요. 애미 같은 은인도 없다. 너 애미한테 잘해. 애들도 웬만하면 네가 다 봐주고 애미는 좀 쉬게 하고. 아낸 결혼 후 2살 터울의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의 아빠가 되어보니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이 좀 더 이해가 가더라고요. 좀 더 잔병치레가 잦았던 둘째가 어쩔 수 없이 더 신경 쓰였던 것처럼 부모님도 그러셨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전 애가 열만 좀 나도 심장이 쿵 떨어질 것 같았는데 평생 생사를 오가했던 동생을 보는 부모님의 애절함은 오죽하셨을까. 그리고 제겐 얼마나 미안하셨을까 생각하니 좀 더 부모님께 잘해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부모님은 저와 화해한 후 제게 더 잘해주시려고 노력하셨는데요. 그런 두 분의 노력에 제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풀려갔고 무엇보다 가운데서 두 분께 효부 노릇하려 노력해줬던 아내 덕에 부모님과 제 사이의 서먹함은 더 빠르게 풀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런 아내를 언젠가부턴 저보다 더 예뻐하셨습니다. 아낸 그렇게 저희 집안의 귀인이자 구원자였던 거죠. 여보, 드디어 적금 2개 다 만기됐어. 우리 이젠 전세살이 그만하고 자가로 이사가자.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돈을 모으며 살다 저흰 드디어 결혼한 지 9년 만에 내 집 마련할 미천을 모으게 됐어요. 결혼 전에 모은 돈은 포크레인 사고 대출금 갚으랴, 결혼 후엔 또 대출받아서 전세집 마련하랴 다 썼었기에 자가 마련할 돈은 거의 처음부터 모아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내는 제게 눈물나게 고마운 제안을 해줬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기왕 구하는 거 좀 널찍한 주택으로 구해서 어머님 아버님도 모시고 살자. 두 분 연세도 70이 다 되셨는데 당신 솔직히 두 분만 서울에서 지내시는 거 마음 안 좋아했었잖아. 또 너무 많은 시간을 두 분을 미워하는데 낭비했었다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만이라도 두 분께 더 효도하고 살고 싶다며. 정말? 당신 안 불편하겠어? 왜 불편해? 난 있지? 결혼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어머님, 아버님이 생겼다는 건데 나도 두 분이랑 같이 살고 싶어. 알지? 두 분이 당신보다 나 더 예뻐하시는 거.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듯한 아내의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부모님께도 여쭤보니 두 분은 목소리까지 촉촉해지며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전 아파트 대신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고 부모님이 텃밭도 가꾸실 수 있는 널찍한 주택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여긴 지방이라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전 열심히 공부해뒀던 경매를 통해 2층짜리 꽤나 크고 멋진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직접 가서 보니 마당도 넓고 화단과 텃밭도 있던 멋진 곳이더라고요. 오래됐지만 건물도 튼튼하게 지어져서 내부만 싹 리모델링하면 아주 근사한 보금자리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전 집주인은 이걸 왜 경매에 내놓은 거래요? 사업이 망해서 집주인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도 경매로 나왔다나 봐요. 그 집에 지금 자식만 셋인데 5 식구가 단칸방으로 이사가서 지내고 있다나? 아니, 저도 그 이상 자세한 거 몰라요. 들어보니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원래 이 지방에선 어느 정도 잘 살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더군요. 사업이 망했다니 참 딱하게 됐다고 생각했고 그때만 해도 전 제가 전 집주인과 어떤 식으로든 엮일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저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하기 전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를 담아 마당의 텃밭 겸 화단에 나무를 하나 직접 심기로 했습니다. 너무 큰 나무는 가격도 부담되고 사람도 불러야 할 것 같아 한 1.5m 정도 크기의 묘목을 하나 집 앞으로 배송받아 저는 직접 나무를 심기로 했죠. 그렇게 나무를 배송받은 전 삽으로 열심히 화단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삽질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자꾸 삽의 끝에 뭔가 걸리기 시작하더군요. 뭐야 이게? 처음엔 돌인가 싶었지만 그렇게 딱딱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더 땅을 파보니 웬걸? 그곳에선 웬 묵직한 가방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가방을 꺼내 지퍼를 열어본 순간 저는 경악하고 말았죠. 이게 뭐야? 돈이잖아? 그건 딱 봐도 액수가 어마어마해 보일 정도로 수북했던 돈다발이었거든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엄청난 돈다발에 손부터 덜덜 떨렸어요. 전 우선 가방에 붙은 흙을 탈탈 털고 그걸 마당으로 가지고 와서 직접 돈을 세어보기 시작했죠. 세상에, 2억이 넘잖아? 그 돈가방에 있던 돈은 무려 2억 4,113만 원이라는 거액이더군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솔직히 나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이걸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 하나, 전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하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이건 주인이 누구지? 전 집주인인가? 그렇다기엔 이런 큰 돈을 두고 그냥 이사 갔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그 아래에서 저는 뒤늦게 돈다발 아래 깔려있던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도둑놈한테 뺏기지 말고 다 너 써라, 형구가. 아버지가 지켜줄게. 순간 전 계약할 때 봤던 전 집주인의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전 집주인의 이름이 쪽지에 적혀있던 이름과 비슷했던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부동산을 통해 전 집주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어봤어요. 전 집주인의 이름은 김영국으로 역시나 쪽지의 주인공은
전 집주인이 맞았던 것 같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경매로 김영국 씨가 살던 주택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좀 크고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요. 꼭 와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 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마침 주말이라 집에 있었다던 전 집주인 형국 씨는 30분쯤 지났을 때 헐레벌떡 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사업이 망하고 신용불량자도 된 상태라더니 저보다 67살 많아 보이던 형국 씨의 행색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저는 조심스레 돈가방을 보여줬어요. 이거 제가 저기 화단에 나무 좀 심으려고 땅을 팠다가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돈이 무려 2억 넘게 들어있더라고요. 예? 2억이요? 아, 설마 뭐 집히는 게 있으세요? 확실한 건 아닌데 아마 저희 아버지가 그러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4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심하셨는데 이상한 정신병도 있으셔서 매번 돈을 집 여기저기에 숨기셨거든요. 하지만 그런 큰 돈을 아버지가 언제... 그래요? 그럼 아마 주인이 형국 씨 맞으실 겁니다. 여기요. 그 가방에 이 쪽지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다행히 돈이 주인을 금세 찾아갈 수 있었네요. 쪽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얼추 들어보니 형국 씨 아버님이 그곳에 숨겨둔 돈이 정황상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쪽지를 받아 읽어본 형국 씨는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끝까지 절 살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형국 씨는 그 지저분한 돈가방에 얼굴을 묻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 낯선 형국 씨의 등을 어색하게 토닥여줬어요. 그리고 한참 뒤 울음을 그친 형국 씨는 자신을 위로해준 제게 마음이 열린 건지 하소연하듯 자신의 가정살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저희 아버지가 직접 지으셨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땐가 지은 집이었으니 한 30년쯤 됐네요. 저희 아버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셨는데요. 원래는 군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엄청 무섭고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전 어릴 적부터 학창시절 내내 아버지한테 칭찬이라고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외동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왜 이렇게 부모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냐,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오냐 하면서 혼만 났었거든요. 저한테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건 그 자체가 지옥 같았어요. 남들은 제가 부잣집 외아들이라고 하면 다 부러워했는데 전 차라리 같이 혼날 형이나 동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니면 차라리 집이 가난해서 공부 잔소리라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얼마나 바랬었는지 몰라요. 형국 씨는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듯 아주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더군요. 형국 씨는 어마디엄한 아버지 아래에서 억압을 받으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서울로 대학을 간 뒤 직장 생활을 한동안 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큰 병을 앓으셨거든요. 제가 33살 땐가, 이곳에도 제가 일하는 직종은 취업 자리가 좀 있었어서 전 일터를 이 지역으로 옮기고 다시 이 집에 들어와 살았어요. 어머니의 요양을 도우려고요. 아버지 원래 저한테는 엄해도 어머니께는 한없이 약한 분이셨는데 어머니 병세가 날로 악화되다 보니까 아버지도 같이 약해지셨어요.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면서 아버진 잘 나가던 사업도 정리하고 어머니 곁만 지키셨죠. 서울 생활을 오래 하다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 곁을 지키다 보니 형국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과 달리 많이 약해졌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점점 나이가 드셨으니 그 엄격한 성정도 함께 희미해졌던 거죠. 전엔 제가 뭘 하든 호통부터 치시던 분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게 밥을 차려주고 제 옷도 다려주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너무 어색하고 놀랐는데요. 아버지가 그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날 무서워하고 원망했던 거 안다. 근데 형구가 내가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지. 널 사랑하고 네가 잘 됐으면 했던 마음에 다 그랬던 거다. 널 챙겨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건 네 엄마가 잘하고 있으니까
대신 난 엄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의욕이 너무 과했던 것 같구나. 네가 어른이 되면서 그걸 꼭 사과하고 싶었는데 나도 워낙 뻣뻣한 인간이다 보니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때 내가 미안했다. 들어보니 저희 가족도 그렇고 가족이 참 그런 것 같더군요. 부모도 자식도 다 젊고 어렸을 땐 서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비로소 후회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요. 저는 형국 씨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 아버지의 사과를 받으니까 솔직히 이제 와서? 싶은 원망도 살짝 들었는데요. 전과 다르게 흰머리도 많고 풀이 죽어 계신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턴 아버지랑 천천히 관계를 개선해 나갔어요. 그런데 어머니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셨던 거예요. 형국 씨는 마지막으로 형국 씨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라던 형국 씨와 어머니의 부탁에 나이 35에 서둘러 결혼을 했다더군요. 원래 서울에서부터 연애 중이던 지금의 아내와요. 고마운 사람이죠. 평생 살아온 터전, 직장, 친정 식구들 다 두고 저 하나 따라서 여기까지 와줬다는 게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님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고맙게도 제 아내는 저랑 아들 하나, 딸 둘까지 낳고 키우면서 이 집에서 저희 아버지까지 모셔줬어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지 1년 뒤에 아버지가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금술이 너무 좋으셨던 형국 씨 아버진 그 충격이 뇌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더군요. 형국 씨 아버진 6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치매 증상이 찾아왔고 더 무서웠던 건 망상 장애 같은 정신병까지 따라왔었다는 겁니다. 너 도둑이지?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우리 집사람 고생 노고가 다 묻어있는 내 돈을 감히 네가 뭔데 넘봐. 당장 나가. 형국 씨 아버진 이상하게 자꾸만 누군가 내 돈을 훔쳐가려고 한다. 저승사자가 노잣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하면서 돈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보이셨다고 해요. 정신과에도 모셔갔었지만 급격히 심해지던 치매와 더해지며 그 망상증은 멈출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엔 형국 씨에게 손에 잡히는 물건은 죄다 휘두르며 형국 씨에게도 도둑이라고 난리를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긴 아버지 버릇이 바로 돈 숨기기였어요. 한 번씩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아버지는 은행에서 돈을 계속 찾아오셨어요. 은행도 못 믿겠다면서요. 아마 100% 제정신은 아니셨던 거겠죠. 전 아버지 재산도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지 몰랐어서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찾아오셨는지 또 돈을 얼마씩 어디에 숨겼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었어요. 그저 침대 및 다락방, 찬장 같은 데서 아내나 제가 돈을 발견할 때마다 아버지께 돈을 돌려드리곤 했었죠. 그렇게 점점 치매가 심해지던 아버진 어느 날엔 정신이 좀 멀쩡하셨는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넌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네 엄마 못 지켰어도 내가 너만큼은 지켜줄 거다. 이렇게요. 그러더니 그 이후엔 갑자기 돈을 숨겨두면서 그 가방이나 비닐봉지 이런 쪽지를 막 넣어두시는 거 있죠? 형국이 거, 순정이 거, 명이 거. 순정이랑 명이 누구예요? 따님들인가요? 아니요. 순정인 저희 어머니 조남이고요. 명인 저희 집사람 이름이에요. 아버진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절 도와서 자신의 기저귀까지 다 갈아주고 산 저희 집사람한테 정말 많이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셨거든요. 집사람한테 미안해서라도 제가 아버지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면 어떨까 하고 고민했었는데 결사반대하면서 자기가 저희 아버지를 끝까지 모신다고 해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요양원이 잘못 들어가면 감옥살이나 다름없다는데 저희 어머니 그리워하다 그렇게 되신 저희 아버지가 가여워서라도 절대 못 보낸다고요. 전요, 집사람한테 하늘에 가서도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평생 은혜 갚으며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왜 형국 씨 아버지가 가방에 그런 쪽지를 넣어 놓으셨는지요. 형국 씨 아버진 치매와 망상증에 시달리면서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잊은 자신의 아내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하던 며느리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주기 위해 자꾸 돈을 숨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형국 씨 아버진 형국 씨가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경험을 쏟아부었던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인 4년 전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오해야 잘못된 방법이 있었다고 한들 어쨌든 아버진 평생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가족만 생각하다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저도 꼭 아버지처럼 가족밖에 모르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겠다고 아주 많이 다짐했었어요. 그 뒤로 한 번씩 아버지가 숨겨놓으셨던 돈 뭉치들을 찾아내면서 저도 아내도 저희 애들도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으련만 그 뒤로도 형국 씨의 인생은 순탄치 못했다더군요. 어떻게든 형국 씨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까지 다 쏟아부어 망하는 것만은 막으려 했건만 결국 형국 씨의 사업이 쫄딱 망하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 뒤로는 제가 들은 대로 형국 씨네 5식구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그 집은 제게 넘어왔던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형국 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하더군요.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마음 그 자체예요. 한두 푼이 아닌 이 돈을 발견하고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저한테 연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곳에 이런 돈이 묻혀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어요. 아니에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잠깐이나마 안 났던 건 아니지만 뭐든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맞죠. 여기 아버님이 이렇게 형국 씨 이름도 떡하니 써놓으셨잖아요. 정말 잘 됐어요. 네, 안 그래도 쫄딱 망한 저한테 원망 한마디 안 하고 있던 제 아내한테 맨날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돈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빚도 갚고 단칸방에서만은 벗어도 날 수 있을 거예요. 효석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효석 씨가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거예요. 제가 꼭 살해라도 하고 싶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제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면 그 살해 거절치 않고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도 살면서 귀인을 만나서 지금은 먹고 살기 어렵지도 않고 이 멋진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형편도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저보다 훨씬 절박한 다른 사람의 돈을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은 형국 씨도 말씀하셨듯 형국 씨 아버님의 자식에 대한 마음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형국 씨와 가족들 위해서만 쓰는 게 맞아요. 가족을 생각하셔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젠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인을 만날 줄은. 제가 그래도 이 은혜는 언젠간 꼭 갚겠습니다. 형국 씨는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얼른 아내에게부터 알려야겠다며 돈가방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곳에 남아 잠시 가족이란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여운의 시간을 가졌죠. 그리곤 나무를 마저 심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니 그 심성 고운 사람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비록 때론 서툴고 실수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님 마음은 다 위대한 것 같아. 아, 너무 잘 됐다. 그 아내라는 분도 엄청 선하신 분 같던데 꼭 잘 됐으면 좋겠어. 그날 이후 전 본격적으로 마당과 화단을 손보고 업체에 맡겨 집 내부도 싹 리모델링을 진행했어요. 그리곤 입주 청소까지 마친 뒤 드디어 가족들과 부모님과 그 집에 입성했습니다. 방방 뛰던 저희 아이들과 함께 너무 좋아하시던 부모님은 저와 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시더군요. 아내는 그런 두 분의 손을 꼭 붙잡고 대답했어요. 에이, 저 혼자 애들 키우고 돌보기 힘들어서 두 분께 도움 좀 청하려고 잠깐 쓴 건데요. 저 안 그래도 조만간 직장 구해서 다시 일하려고 하거든요. 두 분이 저 맨날 딸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딸처럼 진짜 어리광 좀 부릴게요. 너 맨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참 잘하지 않니? 제발 진짜로 어리광도 부리고 손주들도 다 우리한테 맡겨줘 보렴. 우리도 너한테 진짜 부모 노릇 좀 잘해주고 싶구나.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형국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로부터 2달 정도 지난 날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형국 씨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더 일찍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이래저래 바빠서 가지고요. 저요, 효석 씨 덕에 그 돈으로 급한 빚도 갚고 반전세 투룸으로 이사도 했어요. 작은 방 하나는 중학생의 아들 녀석 주고 큰 방은 초등학생 딸들한테 내어주느라 비록 저랑 아내는 거실 신세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살 것 같아요. 또 저 급한 빚 갚으면서 개인 회생 신청도 했거든요. 아직 회생 절차는 진행돼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빚 갚을 의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신용불량자 등록도 해지됐어요. 정말요? 너무 잘 됐네요. 그죠? 그리고 일이 한번 물꼬가 트이니까 다 잘 되려고 하는 건지 마침 제 소식을 듣고 전에 일하던 회사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게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니 마침 자리가 났으니까 와서 일할 거면 다시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투박하시긴 해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안 그래도 나이도 어정쩡하고 신용 문제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돼서 공사판 일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이게 다 효석 씨 덕분입니다. 들어보니 형국 씨는 다행히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국 씨는 이제 취업까지 하고 한숨 돌렸으니 저희 집에 찾아와 다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자기도 꼭 효석 씨를 뵙고 인사드려야겠다면서 얼마나 성화인지 몰라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좀 찾아뵈도 될까요? 리모델링해서 새로 탄생한 그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형국 씨의 말에 전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하려 잠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와 저희 부모님은 흔쾌히 찬성해줬죠. 이튿날 형국 씨와 형국 씨 아내분은 한과 세트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아유, 빈손으로 오시지. 뭘 이런 걸 다. 어떻게 그래요. 오히려 더 좋은 선물을 못 들고 와서 죄송하죠. 저희 남편이랑 저희 가족을 구해준 은인분을 뵈러 오는 길인데요. 효석 씨,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형국 씨 아내는 예상했던 대로 아주 선한 분이더군요. 형국 씨 또한 자신의 아내를 따라 저와 제 아내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었죠.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은 자식을 둔 부모로서 형국 씨 일이 남일 같지 않다며 형국 씨의 손을 잡고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무너질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겁니다. 부친이 남기신 의지 덕에 이렇게 길이 잘 트였으니 앞으로도 꼭 힘내서 사세요. 언제든 부모님 생각나면 놀러도 오고요. 형국 씨와 제 나이 차이가 7살 정도 났는데 부모님 눈엔 그런 형국 씨도 자식처럼 느껴지셨던 겁니다. 그렇게 지금은 이 집에 이사 온 지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지금 형국 씨, 아니, 형국이 형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로 지내고 있답니다. 아, 형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윷놀이 안 해보셨어요? 말을 업었으면 아웃도 동시에 다 되는 거예요. 에이, 더러워서 진짜. 아, 그래. 나 어렸을 때 안 해봤다. 내가 말했잖아. 우리 아버지 무지하게 재미없고 엄하기만 하셨다고. 아, 그럼 누군 부모님 관심 듬뿍 받고 자라서 윷놀이 할 줄 안대요? 그리고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저희 막내도 룰 정도는 다 숙지했겠네요. 안 그래요, 길상 형님? 아니, 형국이 형님뿐 아니라 왜 저희 손이 처남 있죠? 아내를 만나게 해주고 제 인생을 바꿔줬던 길상이 형님이요. 우리 세 남자는 저로 인해 서로 만나고 친해지며 지금은 형제처럼 아주 우애 좋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일 나이 많은 형국이 형님이 첫째, 그 아래로 길상이 형님이 둘째, 제가 막내죠.
심지어 두 사람은 가족까지 모두 데리고 저희 집으로도 자주 놀러 오는데요. 그것도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형국이 형님은 저희 집에 처음 다녀간 이후 다음번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인사를 왔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이들이 어찌나 착하고 의젓하던지 형님네 둘째가 그때 이러더군요. 아빠, 여기가 원래 우리가 살던 집 맞아? 완전 멋지게 변했어. 근데 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더 좋아. 엄마랑 아빠가 불편하게 자는 거 빼고 이 집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없으니까. 집이 좀 좁든 날 같은 간에 가족이 있는 지금의 집이 최고라던 아이의 말. 그 말은 어른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집이 아니게 된 저희 집을 보고 상처받진 않을까 걱정했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괜찮은 걸 확인한 형국이 형님과 형수님은 그 뒤부턴 한 번씩 애들과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왔던 거예요. 저와 아내도 만날 겸 형국이 형님의 부모님도 추억할 겸 해서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형국이 형님 가족을 진짜 자식 내외 대하듯 예뻐해주고 계세요. 또 제 손이 처남이 길상 형님 내외는 저희 부모님이 이 지역으로 이사 오신 후부턴 꾸준히 저희 집에 애들을 데리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먼저 형님네를 자주 초대해 주셨거든요. 우리 효석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애미도 만나게 해준 귀인인데 우리가 멀리 산다고 그동안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자주 놀러와서 편하게 놀다 가요. 정말 그래도 돼요, 아버님? 아, 사돈 어른은 너무 딱딱하니까 그렇게 불러도 되죠? 안 그래도 이 집 마당이 너무 멋져서 날 좋을 때 고기 구워 먹으면 진짜 운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두 분도 저희한테 그냥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길상이 형님네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되며 자연스레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았던 세 집안 아이들도 모두 친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길상이 형님네 아이들과 저희 애들은 진짜 외사촌이라 친했기도 하고요. 또 원래 가족인 아내와 처남댁은 물론이고 형국이 형님네 형수님도 제 아내와 처남댁과 함께 자매처럼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렇게 자주 북적거리게 된 집안을 볼 때면 부모님은 번거로워하긴커녕 아주 흐뭇해하세요. 한 번은 아버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괜히 눈물이 고였었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오는구나. 두 자식 중 하나를 잃고 어떻게 사나 걱정했던 우리한테 이렇게 특별한 자식들이 생기다니 말이야. 예전에 네가 우리와 인연을 끊으려고 했을 땐 이제 우리 여생은 온통 외로움 뿐일 줄로 알았는데 고맙다. 우리에게 이런 다복한 노후를 선물해줘서 효서가. 제가 길지 않은 삶을 살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곁에서 지켜보며 느낀 건 인생은 마치 날씨와도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장마 속에서도 결국 해는 뜨고 언젠가 다시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칠 수도 있지만 그 햇살 또한 언젠간 반드시 돌아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 사람에겐 거센 장대비와 눈보라를 피할 곳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안전한 보금자리처럼 또 때로는 짧게라도 쉴 수 있는 커다란 나무 그늘처럼 아니면 그저 손을 꼭 잡고 풍파를 함께 견뎌주는 동반자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다면 사람은 그 어두운 시절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다시 행복이라는 볕 아래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겐 그런 고마운 인연이 수도 없이 나타나줬었어요. 또 장인어른을 너무 일찍 잃었던 길상 형님과 아내에겐 서로가 그런 존재였을 테고 형국이 형님에겐 형수님이 그리고 2년 전부터 이어진 저와의 인연이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소중하게 이어져 저를 구해준 인연들을 앞으로도 아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언젠간 형국이 형님이 남은 빚을 다 갚고 번듯한 집으로 이사도 꼭 갈 수 있길 응원해주면서요. 지금 여러분의 곁엔 어떤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아직 그 인연은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부모님, 친구, 형제의 모습으로 벌써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인연을 여러분도 꼭
귀중하게 여기실 바랍니다. 그 인연이 결국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의 길을 환히 비춰줄 테니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